도덕감정론에 대한 서론 파트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덕감정론이 이 시대에 왜 중요하냐, 도덕감정론을 왜 읽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나눴고요. 이번에는 애덤 스미스의 학문체계 안에서 도덕감정론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27살이 되던 1751년에 글래스고우 대학교의 논리학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도덕 철학을 가르치던 크레기 교수가 사망하는 바람에 그의 후임으로 도덕 철학을 담당하는 교수로 승진했습니다. 이 논리학을 가르치던 사람보다 도덕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더 위의 신분인가 봐요. 그래서 승진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버클리 공작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기 전인 1764년까지 12년 동안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덕 철학을 가르쳤는데요. 이 당시 18세기는 유럽은 계몽의 세기라 그럽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이전에는 미신이라든지 비합리적인 것들이 횡행했는데,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 이성의 힘으로 이 미신을 쫓아내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몽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합리적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영국 경험론의 시조라고 불리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든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주장했던 데카르트, 천체의 움직임을 보였던 갈릴레오, 뉴턴의 물리학, 이런 사람들은 다 이 과학계의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들이고요. 인간 사회에 대해서도 홉스라든지 로크라든지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웨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 인간 사회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랬는데 이 애덤 스미스의 관심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니까 경제학에 관심이 많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시대에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관심이 뭐였느냐면 질서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막 돌아가는 것 같은데 별들이 서로 안 붙이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인간 사회도 혼란에 빠져들지 않고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특별히 질서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 사실 이 18세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중세 사회라 그러죠. 그래서 그 중세와 근대를 보통 15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데,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유럽의 경우에는 수많은 공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영주들이 다스리는 영주국, 공국, 백장력, 공장령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만 봐도 약 300개의 공국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작은 단위의 공국일 때는 한평생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몇백 명 되질 않아요. 조그만 마을에 태어나서. 그리고 자기 마을을 벗어나지도 않아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죠. 그런 중세 사회가 1000년을 지속하는데, 그런 소규모 사회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거기선 한번 왕따 되면요, 평생 왕따에서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눈치 보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전통대로 살아갔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절대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 300개 500개 되는 이 공국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민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영국이었고, 스페인, 프랑스 이렇게 다 이제 국민 국가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백 개의 정치 단위들이 이제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익명성의 문제가 생겨요. 조그만 동네에서 살 때는 자기가 다 드러나니까 조심하고 살았는데, 이제 큰 사회로 바뀌게 되니까 여기서 나쁜 짓 하고 다른 마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찾을 도리도 없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대 사회가 된 시대에, 절대주의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질서를 잡을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던 게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홉스 같은 사람, 우리가 이제 사회계약론을 처음 말한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홉스 같은 사람은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 이렇게 내버려두면 정글과 같이 서로 막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이면 싸우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사회가 된다. 그래서 이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질서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강력한 힘을 가진 공권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홉스의 저작의 책 제목이 리바이어던이에요. 리바이어던이라는 것은 성경 잠언에 나오는 바닥 괴물 같은 거거든요. 우리로 치면 공룡 같은 거, 그런 막
막대한 힘을 가진 정부가 나타나서 정부가 이 사회를 질서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 반면에 또 존 로크 같은 사람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도덕 감정이 있어서 이 사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도 그렇게 질서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사회 계약에 의해서 정부가 세워지는데 이 정부라는 것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유재산의 보호가 정부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는 이 사회 질서를 어떻게 하면 구축할 것인가를 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사람들의 화두였고요. 크게 영국 철학계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회가 질서를 잡히는 이유는 인간이 동물과 달리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하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플라톤 학파다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 중심이라든지 또는 이 대륙의 계몽주의가 대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반면에 그게 아니라 인간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이게 스코틀랜드 중심으로 하는 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왜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다, 사랑이 있다. 이거 다 도덕 감정이잖아요. 이런 것 덕분에 질서가 잡힌다. 인간이 물론 동물과 달리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이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질서가 잡히는 이유는 따뜻한 마음, 도덕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스코틀랜드 학파라 그러는데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 스미스의 스승인 허치슨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허치슨은 인간의 마음에는 비네볼런스 같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잡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인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도덕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잡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바로 사회 질서의 근원이 뭘까 이것을 고민을 했고 그 자기의 생각을 써낸 책이 바로 도덕 감정론인 거예요. 우리가 동양에서도 공자의 유교 사상에 보면 인간에게는 5가지 도리가 있다. 그래서 인, 의, 예, 지, 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인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허치슨 교수의 생각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스코틀랜드 학자들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 그래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도덕 감정에서 인간의 질서의 원천을 찾으려고 했고 아담 스미스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담 스미스의 사상의 뿌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담 스미스의 도덕 철학 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